1943년 가을 브레슬라우 게슈타포는 그로스로젠 단지 내 독립된 부서를 발족시켰습니다. 이 부서는 SS 사령부에 응답하지 않았고 본 수용소의 규율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오로지 실험 기술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수감자들은 명확한 배경이나 이후 목적지 없이 도착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는 얼굴에 흔적을 남기는 도구, 피부를 변형하는 물질, 그리고 각 단계마다 촬영된 사진 기록 등 재교육 절차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절차의 목적은 처벌이나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의 한 형태로 수감자들을 신체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게슈타포는 왜 체계적으로 얼굴을 훼손해야 했을까?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람들을 실종시키는 수용소는 어떻게 기능했을까? 그렇다면 그로스로젠은 왜 나치 실험적 잔혹 행위의 기술적 중심지가 되었을까? 화강감 지역 그로스로젠 캠프의 기초. 1940년 8월 로어 실레시아의 숲에 SS 친위대단은 처음에는 작센하우젠 수용소에 단순한 광산 확장 시설처럼 보이는 곳을 건설했습니다. 그로스로젠은 제국의 기념비적인 건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던 SS 회사인 도이체 에르트운트 슈타인베르케 더체 에르드운 스타인웨르케 GmbH 소유의 화간감차의 석장을 개발하기 위한 보조 수용소로 탄생했습니다. 야보르스트 채곰, 쉐이워스트 채곰 철도 노선 옆의 전략적 위치는 수감자들의 도착과 채굴된 자재의 수출을 모두 용이하게 했습니다. 1940년 8월에서 12월 사이에 처음 7,000명의 수감자들이 도착했는데 그들은 임시 막사, 전기 철조망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거대한 채석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착취는 무장 감시해 석재 채굴, 장시간 노동, 그리고 경미한 위반에 대한 체벌 등 전통적인 강제 노동 방식을 따랐습니다. 1941년 5월 1일은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로스로젠은 SS 오버스트 루르만 후어 아르투르 로에들의 지휘 아래 작센하우젠으로부터 행정적으로 독립했습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단순한 관료주의적 변화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직접적인 외부 감독 없이도 자체적인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억압적 체제의 공고화를 의미했습니다. 로에들은 그로스로젠 수용소를 다른 수용소와 차별화하는 최초의 조직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6개의 전문 운영 부서를 설립했습니다. 상세한 등록 절차를 갖춘 일반 행정부서, 개별 할당제를 갖춘 광산 채굴부서, 치료보다는 선별 기능을 갖춘 의료부서, 감시 시스템에 중점을 둔 인프라 통제 기술에 대한 특수 교육을 제공하는 보안부서, 그리고 이 수용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될 하위 수용소 관리부서였습니다. 1942년 9월부터 1943년 10월까지 빌헬름 기드온의 지휘 아래 확장된 수용소는 작전 규모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기드온은 지역 전역에 분산된 100개 이상의 시설에 도달할 수 있는 하위 수용소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확산은 단순히 경제적 필요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영토 통제라는 실험적 논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각 하위 수용소는 특정 억압 기법의 실험실 역할을 하며 분석 및 재현을 위해 중앙사령부에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하위 수용소들은 특정 기능에 따라 전문화되었다. 일부는 민간 기업을 이용한 산업적 착취에, 다른 일부는 실험적인 체벌 기법에, 일부는 통제된 기하 방식에, 그리고 일부는 저명하지 않은 학살 시스템에 집중했다. 이러한 다각화는 통제된 환경에서 유사한 집단에 적용된 다양한 억압적 접근 방식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게 해주었다. 요하네스 하세부룩은 1943년 10월 이 시설의 가장 야심찬 단계의 지휘권을 맡았습니다. 그의 계획에는 소련군의 징역에 앞서 아우슈비츠에서 피난 온 수감자들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수용 규모를 4만 5천 명으로 확장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세부룩은 사망률과 생산성뿐 아니라 다양한 처벌 방식의 효과, 다양한 민족 집단의 심리적 저항, 그리고 사회통제 기법의 최적화까지 기록하는 상세한 기록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하세부룩 하에서 개발된 행정구조는 이후 다른 단지에서도 유사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시설 간 기술 지식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인력 순환 제도, 새로운 억압 방식에 대한 훈련 프로토콜, 그리고 투자된 자원 단위당 달성된 사회적 통제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화관감 차 해석장은 생산적인 중심지에서 점진적인 살상 도구로 발전했습니다. 연령, 민족, 초기 신체 상태, 그리고 배정된 작업 유형에 따라 수감자의 평균 생존율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기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인력 교체 계획을 세우고 작업 리듬을 조정하여 물리적 붕괴가 완전히 발생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수감자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존된 기록에 따르면 그로스로제는 인간 생명 관리에 적용된 산업 최적화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생산성 곡선 감소를 계산하고 유지 비용과 노동자 교체 비용을 비교하며 다양한 착취 강도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절멸의 경제적 합리화는 이 단지에서 개발된 특별한 혁신을 나타냅니다. 본진과 그 위성들을 연결하기 위해 개발된 병참망은 중앙 집권적 협력과 지방자치의 모델을 확립했으며 이는 다른 집중체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었다. 중앙사령부는 전반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기술적 자원을 제공했으며 지역시설들은 특정 상황에 따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개발했다. 1944년 이 수용소는 최대 확장을 기록하여 모든 시설에 약 13만 명의 수감자가 분산 수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거리와 다양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통신, 수송, 그리고 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일일보고, 체계 시설 간 신속한 수감자 이송 시스템, 그리고 전문 기술 인력 교환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기의 행정문서에는 선택적 증거 파기, 귀중한 인력 이동, 잠재적 증인의 체계적인 제거를 포함한 대피 비상사태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정서는 SS가 그로스로젠에서 개발된 기술 지식의 보존을 어떤 인도적 고려보다 우선시했음을 보여줍니다. 1940년에서 1945년 사이 그로스로젠의 발전은 나치 강제 수용 시스템이 기본적인 감금에서 전체 사회 통제 기법을 체계적으로 실험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설은 수감자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당면 과제를 넘어 피지배 인구 관리에 대한 이전 가능한 지식을 창출하는 지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고문 수용소 브레슬라우 게슈타포의 가학성 1943년 가을에 설립된 노동수용소 아베이츠 엘체웅슬라가는 나치 억압체제의 질적 혁신을 상징했습니다. 브레슬라우 게슈타포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운영되는 이 시설은 본 수용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그로스로젠이 SSWBHA가 정한 규약을 따랐던 반면 AL은 지역 비밀 경찰의 지시에 전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외부 관료적 제약 없이 실험적인 방법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AL 수용자 선발은 노동규율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간 노동자, 본 수용소 출신 재범자, 저항 용의자, 그리고 특히 억압적 기술 실험을 위해 무작위로 선정된 개인들을 포함한 구체적인 기준을 따랐습니다. 이 실험적 요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브레슬라우 게슈타포는 강제 재교육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명시적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AL에 배정된 요원들은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 경찰학교에서 고급 신문 기법에 대한 특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에는 통제에 적용되는 심리학, 즉각적인 사망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고통을 극대화하는 기본 해부학, 그리고 비살상적 처벌을 위한 화학물질 투여에 관한 과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AL 요원들은 지역 게슈타포 내에서 기술 엘리트를 구성했습니다. AL의 구조는 행동 수정 기법 실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막세는 화합물 제조를 위한 기본 실험실, 다양한 자극에 대한 수감자의 반응을 기록하는 기록 시스템을 갖춘 관찰실, 그리고 현지에서 개발된 특수 도구들을 보관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징계 표시 기법의 개발은 AL의 가장 특징적인 혁신이었다. 요원들은 여러 목적을 달성하는 영구적인 가시적 식별 표시를 만드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실험했다. 즉, 재범자에게 향후 인식을 위해 표시하고 다른 수감자에게 억제 효과를 부여하며 점진적인 손상에 대한 심리적 저항력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얼굴 마킹 도구는 AL 워크숍에서 특별히 개발되었습니다.
곤봉은 톱니 모양의 끝부분으로 제작되어 눈에 띄는 흉터 무늬를 만들었고, 개머리판에는 금속 돌기를 넣어 조절된 골절을 유발하도록 변형했으며 압력 장치는 피부 파열 없이 변형을 유발했습니다. 각 도구는 마킹 목표에 따라 특정 효과를 내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마킹 프로토콜은 엄격한 실험 방법론을 따랐습니다. 피험자의 나이, 민족, 초기 신체 상태, 사용 도구의 종류, 시술 기간, 그리고 이후 몇 주 동안의 부상 경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정보는 비교 연구를 통해 수집되어 게슈타포 시설의 기술 교육 자료로 배포되었습니다. 피하 안면 주사는 AL에서 개발된 또 다른 연구 분야였습니다. 부속 의료진은 사망 위험 없이 영구적인 변형을 유발하는 화합물들을 실험했습니다. 만성 부종을 유발하는 고장성 식염수, 과도한 흉터를 유발하는 자극성 물질, 그리고 피부 색소를 변화시켜 오래 지속되는 눈에 띄는 자국을 만드는 화합물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주사 실험은 초보적이지만 체계적인 과학적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동일한 화합물을 여러 수감자 집단에 다양한 농도로 도포하고 반응 속도와 효과 지속 시간 등의 변수를 기록했으며, 시각적 변형을 극대화하기 위해 얼굴 부위별 도포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전후 사진을 포함한 기술 보고서에 정리되었습니다. 가장 발전된 기술은 특정 해부학적 지점에 주사를 놓아 영구적인 안면 비대칭을 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광대뼈 근처에 주사를 맞으면 얼굴 구조가 영구적으로 변형되는 부기가 발생하고, 턱선에 주사를 맞으면 턱선이 불규칙해져 수염이 자라도 위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L은 또한 몇 주에 걸쳐 점진적으로 신체 변형을 가하는 점진적 변형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수감자들은 점진적으로 변형을 심화시키는 정기적인 채점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점진적인 신체 변형에 대한 심리적 저항력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에는 행동 변화, 작업 능력,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과의 관계 관찰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진 기록은 실험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각 수감자는 수용 전, 매 채점 후, 그리고 이송 또는 사망 시에 사진이 촬영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의료 정보, 심리적 변화, 그리고 다양한 적용 기술의 효과 등을 담은 개별 파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진 기록 보관소는 게슈타포 요원들 사이에서 교육 자료로 배포되었습니다. AL에서 개발된 심리적 저항 연구는 얼굴 변형이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습니다. 선택적 함구증, 외모에 대한 수치심으로 인한 식사 거부, 그리고 채점 후 자기 파괴적 행동을 보인 수감자들의 사례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다른 맥락에서 적용 가능한 심리적 통제 기법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AL은 제국 내 다른 지역의 유사 시설들과 교류 프로토콜을 수립했습니다. 기술 인력은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파견되었고, 다양한 방법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가 교환되었으며, 결과의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유사한 기법을 다양한 집단에 적용하는 비교 실험이 조정되었습니다. AEL에서 개발된 방법들은 단순히 지역적 적용을 넘어 나치 체제 전반에 걸쳐 사용된 억압 기법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발된 화학물질은 다른 게슈타포 시설에 배포되었고, 마킹 도구는 다른 수용소 작업장에서 복제되었으며, 적용 프로토콜은 억압 요원 훈련 매뉴얼에 포함되었습니다. AL의 정보 폐쇄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감자들은 외부 접촉이 없었고, 그들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서 삭제되었으며, 가족들은 그들의 행방에 대한 어떠한 문서도 열람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투명성 덕분에 외부 감독이나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의 위험 없이 실험이 가능해졌고, AEL은 완전히 자율적인 억압기술 연구실로 변모했습니다. 블록 19. 통제된 광기의 핵심. 19번 구역은 본 수용소나 노동 수용소와는 다른 제도적 논리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AEL이 신체적 변형 기술을 실험한 반면 19번 구역은 즉각적인 죽음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정신적 저항력을 파괴하는 처벌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심리적 파괴에 특화되었습니다. 19번 블록의 건축은 그 고유한 기능을 반영했습니다. 건물은 소리 전달을 차단하는 이중 두께의 벽, 수면 주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 가능한 인공 조명 시스템, 그리고 처벌 목표에 따라
특정 대기 조건을 조성할 수 있는 조절식 환기 시스템으로 건설되었습니다. 19번 구역에 배정된 수감자들은 심리적 붕괴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점진적 정체성 무효화 시스템에 들어갔다. 고유 명사에 대한 모든 언급은 삭제되었고 수감자들이 어떤 형태의 안정된 정체성에도 애착을 갖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바뀌는 숫자 코드로 대체되었다. 일상은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는 일정을 강요함으로써 정상적인 인지 패턴을 파괴하도록 설계되었다. 수감자들은 어느 시간에나 깨어날 수 있었고 목적에 대한 설명 없이 활동을 강요당했으며 교도관의 행동 예측에 기반한 생존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모순적인 명령을 받았다. 19번 구역에 배정된 작업은 육체적 피로를 넘어선 정교한 심리적 고문으로 발전했습니다. 수감자들은 즉시 철거해야 할 구조물을 짓고 처벌의 위협 속에서 잊어야 하는 숫자 목록을 암기하고 정확도와 관계없이 체계적으로 틀린 답이 나오는 복잡한 수학 계산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무의미함을 강요하는 것은 논리적 추론 능력을 파괴하기 위한 특수한 기법으로 개발되었다. 19번 구역을 감독했던 SS 정신과 의사들은 장기간 모순적인 노동에 시달린 수감자들에게 정신적 해리 증상이 나타나 자의적인 명령에 더 취약해지고 저항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을 관찰했다. 19번 블록에서 적용된 신체적 처벌은 단순한 고통의 적용이 아닌 심리적 조건화 원칙을 따랐습니다. 무작위적인 처벌 기법이 사용되어 어떤 행동이 처벌될지 예측할 수 없었고 지속적인 불안 상태를 조성하여 어떠한 형태의 안정적인 행동 적응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처벌 체계에는 때때로 완전히 자의적인 보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실질적인 안도감을 주지 않고 자녀 희망만 유지하게 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감자들은 예상치 못하게 추가 식량이나 1시간의 휴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러한 혜택은 다음 날 아무런 설명 없이 철회되었고 희망과 절망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완전한 체념을 막았습니다. 19번 블록 카포들은 특별히 선발되어 심리 조작 기법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동정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극도의 잔혹함을 보이는 시기를 번갈아 가며 수감자들과 거짓 동맹을 맺고 공개적으로 배신하는 방법, 그리고 개인적인 변덕에서 비롯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획된 제도적 목표에 따라 처벌을 내리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감자 행동 기록은 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언어 패턴의 변화, 인지 능력의 발달, 강박 행동의 발달,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정신적 붕괴를 초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다른 수용소 직원들을 위한 훈련 자료로 배포된 연구를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19번 구역은 물리적 분리가 필요 없는 심리적 고립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수감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가면을 착용해야 했고 어떠한 형태의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금지되었으며 수감자 간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순환 배치되었습니다. 감각 차단 실험에는 과도한 자극과 완전한 무자극을 번갈아가며 적용하는 기법이 포함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강렬한 소음과 섬광 등에 몇 시간 동안 노출된 후 완전한 침묵과 어둠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대는 신경계의 방향 감각을 마비시키고 특정 상황에 대한 적응을 방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9번 블록의 의료기록 시스템에는 다양한 유형의 압박하에서 정신 증상의 진행을 연구하는 정기적인 정신과적 평가가 포함되었습니다. 우울증 징후, 편집증적 행동 발현, 기억력 감퇴, 그리고 정신병적 증상의 출현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심리적 압박 기법을 개선하고 정신적 저항 역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9번 블록에서 개발된 기술은 인사교환 시스템과 프로토콜 이전을 통해 다른 수용소의 유사시설로 이전되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은 상세한 실행 지침, 통제 변수, 그리고 결과 측정을 위한 효과 지표를 포함하는 기술 매뉴얼에 기록되었습니다. 19번 블록은 심리 통제 기술 경험이 필요한 다른 수용소 출신 인력을 위한 훈련센터 역할도 했습니다. 가장 유능한 경비병들은 임시로 다른 시설로 파견되어 실질적인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강제 수용 시스템 전체에 걸쳐 억압 방식을 표준화하는 기술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19번 블록의 평균 생존 기간은 수용소 나머지 지역에 대한 억제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다른 수감자들에게 경고가 되는 정신적 악화의 징후를 보일 만큼 충분히 오래 머물렀지만 그러한 모범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사망할 만큼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19번 블록에서 수행된 종단 연구는 민족 이전 교육 수준, 연령, 그리고 사회적 조건에 따라 심리적 저항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정보는 다양한 인구 집단의 특정 취약성을 활용하는 개인화된 압박 기법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노예 노동, 제국을 위한 암흑과학. 독일 민간 기업과 그로스 로젠의 집중 시스템 간의 협력은 노동 착취와 응용의학 연구 모두에 변혁을 가져온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히 노예 노동의 활용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생산 최적화 기법의 공동 개발, 인간 저항의 한계에 대한 실험, 그리고 다양한 노동 통제 방식의 비교 효율성에 대한 연구까지 포함했습니다. 지멘스 앤 할스케는 그로스 로젠의 전시 생산과 극심한 강압하의 노동자 관리 실험을 결합한 응용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회사 엔지니어들은 수용소의 독특한 조건, 즉 권리 없는 노동자의 가용성, 실수 시 즉각적인 신체적 처벌 가능성, 그리고 일반적인 노동 환경에서는 불법일 수 있는 근무 일정을 실험할 수 있는 역량을 활용하여 생산 공정을 특별히 설계했습니다. 지멘스 작업장은 극한의 환경에서 산업 효율 실험실 역할을 했습니다.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부정적 인센티브 조합이 실험되었습니다. 오류에 대한 배급량 감축, 기술적 결함의 심각도에 따른 단계적 체벌, 그리고 개인의 저조한 성과에 대한 집단적 처벌을 포함하는 근로자 집단 간 강제 경쟁 시스템 등이 그 예입니다. 지멘스 기술 문서에는 다양한 수준의 신체적, 심리적 압박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생산성 곡선 감소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연구들은 즉각적인 붕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성과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강압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이 정보는 이후 다른 제국 산업시설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또한 즉각적인 생산성뿐만 아니라 근로자 교체 비용, 신규 운영자 교육 시간, 그리고 기존 근로자 유지와 신규 수감자 확보 간의 경제적 비교까지 고려하는 효율성 측정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인명구조의 경제적 합리화는 집중 시스템과의 기업 협력이라는 독특한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라우풍크트는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기술적 전문성을 강조하는 다른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블라우풍크트는 최소한의 기술 훈련과 실수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을 병행한다면 수감자들이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도 특정 유형의 정밀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델은 훈련 투자와 강압적인 규율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블라우풍크트가 개발한 과정에는 수감자들이 제품을 파괴할 만큼 충분한 전문 지식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기본적인 수준의 기술적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자 순환 제도가 포함되었습니다. 특정 작업에 대한 최적의 배정 기간은 조직적 저항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유용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계산되었습니다. 1943년 초 요제프 맹겔레가 그로스 로젠에 머물렀던 시기는 산업협력이 강화되던 시기와 맞물려 극한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의학 연구에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맹겔레는 그로스 로젠에서 훗날 그를 악명 높게 만들 실험을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연구 중에는 노예 노동자 선발 및 관리 기술 개발에 크게 기여한 의학적 평가가 포함되었습니다. 맹겔레는 다양한 유형의 강제 노동에서 수감자의 내구성을 예측할 수 있는 신체 평가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폐활량 측정, 심혈관 저항, 근육량, 그리고 기초심리평가를 포함하여 신체가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동 배정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맹겔레가 개발한 의학적 기준에는 특정 작업 조건에서의 생존 기대치에 따른 수감자 분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기업들이 노동력 대체율을 고려하여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업 목표와 수감자 관리 간의 조율이 가능해졌습니다. 의학적 평가에는 다양한 유형의 체벌이 이후 노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포함되었습니다. 맹겔레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여 작업 능력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체벌 유형을 파악했습니다. 이 정보는 산업 감독관들과 공유되어 징계 시스템을 최적화했습니다. 리제 프로젝트는 의학 연구, 산업 공학, 그리고 노예 노동 착취 간의 협력이 정점에 도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지하시설은 여러 회사 간의 협력, 높은 사망률을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의료 감독, 그리고 이전의 어떤 노동 착취 기준도 뛰어넘는 극한 환경에서의 작업을 위한 특수 기술 개발을 요구했습니다. 리제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토트 기구, 토트 오가니제이션은 근로자들을 소모성 자원으로 명시적으로 취급하고 마모율을 계산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양한 지하 작업 조건에서 수감자들의 평균 사용 수명을 계산하는 보험 계리 연구가 개발되었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대체 인력 공급을 포함한 물류 계획이 가능해졌습니다. 리제 프로젝트에서 수행된 의학 연구에는 지하 환경에서의 인간 저항력 한계에 대한 실험이 포함되었습니다. 햇빛 부족이 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 광물성 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의 폐활량,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감금되었을 때의 심리적 저항력 등이 연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다른 산업 환경에 적용 가능한 노동 착취 기법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리제 프로젝트의 기술 문서에는 환경 온도, 습도, 유독 가스 노출, 치명적 사고 발생 확률 등의 변수를 고려한 강제 노동 최적화 계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연구들은 극심한 노동 착취에 대한 기술적 매개 변수를 확립했으며, 이는 이후 제국의 다른 산업 프로젝트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또한 노동자 생명보다 기계 및 기술 지식의 보존을 우선시하는 대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에는 집중 시스템과의 협력에 대한 증거의 선택적 파기, 귀중한 기술 인력의 이동, 그리고 노예 노동자들 중 잠재적 증인 제거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로스로젠에서의 기업 협력은 민간 부문과 억압기관 간의 협력 모델을 확립했으며, 이는 다른 시설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노예 노동 관리, 강압해서의 생산성 최적화, 그리고 상업적 목표와 말살 정책 간의 조율을 위해 개발된 기법들은 이후 점령지에서 시행된 유사한 시스템의 선례를 제공했습니다. 노예 노동 조건 해소의 산업 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집중체제라는 특수한 맥락을 초월하는 기술적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전후 다른 노동 환경에서 극심한 압박 하에 노동자를 관리하며 얻은 지식을 적용하여 원래 죄수 착취를 위해 개발된 기법을 기존 산업의 노동 통제 시스템에 적용했습니다. 그로스로젠 화장터, 보이지 않는 죽음의 공장. 그로스로젠에서 개발된 말살 시스템은 나치 조직 내에서 독특한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위장된 의료 기법, 개별적인 선택적 제거, 그리고 치명적 작전의 존재를 체계적으로 부인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 인멸 방식을 통해 운영되는 눈에 띄지 않는 살인 모델이었습니다. 이러한 혼합 시스템은 운영 효율성과 그럴듯한 부인을 결합하여 공개적인 대량 학살이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말살 기법의 선례를 확립했습니다. 1942년 가을 화장장 건설은 수용소의 자연적인 사망 관리 필요성을 뛰어넘는 영구적인 제거 시설의 제도화를 의미했습니다. 이 건물은 은밀하게 운영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기둥을 만들지 않고 연기를 분산시키도록 설계된 굴뚝 높이, 경계선 밖에서 감지되는 악취를 최소화하는 환기 시스템, 그리고 수감자 작업 구역에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위치 등이 그 예입니다. 설치된 TOP-FD1 오븐은 에너지 효율보다는 증거물 제거를 최적화하도록 표준 사양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사항에는 사체와 함께 개인 소지품을 소각할 수 있도록 연소실을 확장하고, 여러 구의 시신을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골의 완전한 파괴를 보장하는 온도 조절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화장장 운영은 행정 관리를 위한 정확한 내부 기록을 유지하면서 증거 제거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된 특정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각 소각은 개인 식별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 숫자 코드로 기록되었지만 물류 계획을 위한 통계적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체계적인 살인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문서 증거를 생성하지 않고도 운영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세지에라움에서 개발된 독극물 주사 기술은 그로스로젠 체계의 가장 정교한 혁신이었다. SS 의료진은 외부적인 폭력적 징후 없이도 빠른 죽음을 초래하는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실험했고, 이를 통해 살인사건이 공식 기록의 자연사로 기록될 수 있었다. 치명적 주사 프로토콜에는 모의 의료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준비를 유도하여 저항을 줄이고 치명적 의도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수감자들에게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 예방 접종, 경미한 질병 치료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준비 덕분에 다른 수감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거나 폭력의 증거를 만들 수 있는 신체적 저항 없이 치명적 주사를 투여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된 화합물은 합법적인 의학적 상황에서의 가용성, 작용 속도, 그리고 표면 검사에서 검출되는 사후 징후의 부재를 고려하여 특별히 선정되었습니다. 희석된 시안화물 용액은 심장마비로 인한 거의 즉각적인 사망을 초래했는데, 이는 자연사일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수용소 환경으로 인해 약화된 수감자들에게서 두드러졌습니다. 세지에라움은 다른 맥락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의학적 살인 기법 개발을 위한 실험실 역할도 했습니다. 속도와 탐지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농도의 치사 화합물을 실험했고, 물리적 증거를 최소화하는 주입 지점을 시험했으며 피해자의 협조를 극대화하는 준비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수목 처형은 이 체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요소였지만 대량 학살보다는 징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것이었다. 사용된 나무는 여러 막사에서 강제적인 감시가 가능하면서도 수용소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선정되어 작전의 내부적 성격을 유지했다. 교수형 프로토콜에는 억제 목적으로 고통을 연장하기 위해 개발된 특정 기법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경추 파열로 인한 즉사를 막기 위해 계산된 두께의 밧줄, 최대 20분 동안 질식을 연장하는 자세, 그리고 강제 목격자에게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해자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도르래 시스템이 사용되었습니다. 처형 사진 기록은 심리 통제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행정 직원들은 피해자의 고통과 의무 증인들의 반응을 강조하는 각도에서 각 교수형을 체계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다른 수용소 직원들에게 교육 자료로 배포되어 모범적인 처벌 시행을 위한 기술적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선택적 사살은 억제 의식 없이 즉각 제거해야 하는 경우에만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처형은 소음과 탄도 증거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된 절차를 따랐습니다. 즉석에서 제작한 소음기가 장착된 무기를 사용했고, 과도한 관통력을 줄이는 소구경 탄약을 사용했으며, 도탄을 방지하는 흡수 구역으로 발사체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발사 각도를 사용했습니다. 시체 처리는 유해를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산업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화장하기 전에 귀중한 금속을 추출하기 위해 시체를 체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치아에서 귀금속을 추출하고 산업적 목적으로 모발을 채취하고 재사용 가능한 의류를 압수하고 상업적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숨겨진 물건을 회수했습니다. 처리 과정에는 피해자 신원 확인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법의학적 증거 제거 기법도 포함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알아볼 수 있는 특징적인 흉터, 문신, 신체적 특징 등 식별 표시는 체계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신원 제거는 문서 기록 파기를 보완했습니다. 화장으로 인한 유골은 증거를 제거하는 동시에 2차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되었습니다. 석회와 흙을 섞은 유골은 SS 작물의 비료로 사용되어 농업을 개선하는 동시에 식별 가능한 유해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희생자들을 살인자에게 경제적으로 이로운 자원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화장 등록 시스템은 문서 증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통계적 정확성을 유지했습니다. 각 화장은 내부 행정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숫자 코드로 기록되었지만 이름, 사망 원인 또는 특정 피해자를 식별하거나 조직적인 살인을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살충 방법을 동시에 관리하려면 운영의 구획화를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조정 시스템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팀이 병행 운영에 대한 지식 없이 특정 방법에만 집중하면서 직원들을 후속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럴듯한 거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말살 시스템을 위해 개발된 증거물 반출 프로토콜에는 특정 살인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거하면서 유용한 작전 정보는 보존하는 선택적 파기 기법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른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 효율성에 대한 기술 기록은 보존되었지만 개별 피해자나 특정 살인 방법을 식별하는 문서는 완전히 파기되었습니다. 그로스로젠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조직적인 살인의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고도 외부에 감시해서 실행될 수 있는 말살 작전의 기술적 선례를 확립했습니다. 이후 그럴듯한 부인, 증거 제거, 그리고 작전적 구획화 기법은 공식적인 인정 없이 말살이 이루어져야 하는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유령 하위 캠프, 완전한 망각의 건축가. 1943년 말 크로스로젠 수용소의 확장은 생산이나 본 수용소 혼잡 완화를 위한 병참적 필요에만 대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하네스 하세부르크의 지휘 하에 개발된 위성 시스템의 상당 부분은 영구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된 적이 없는 특수 목적 시설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부분적인 기록, 단편적인 증언, 그리고 불완전한 병참 문서를 통해 그 존재가 추정된 이러한 보조 수용소들은 나치의 억압체제 내에서 별도의 범주를 구성합니다. 즉, 고정된 구조도, 명목상의 식별도, 행정적 보존 목적도 없이 기록의 틀에서 벗어나 운영되도록 예정된 임시 시설들입니다. 전쟁 후 회수된 기록에 따르면 공식 SSWVHA 지도에는 없지만 철도 서신, 보급 명령서 또는 이송 허가서에는 간략하게 이름이 기재된 최소 14개의 하위 수용소가 존재했습니다. 포르스트 스텔레 슈이드, 포스트 스텔레 수드, 바우풍크트 32, 바우풍크트 32 또는 간단히 아우센라거, 10 아우슨라거 X과 같은 일반적인 명칭으로 지정된 이 수용소들은 2주에서 3개월까지 다양한 기간 동안 운영되었으며 강제 수용 시설의 정기 인구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수감자들을 수용했습니다. 이 유령 수용소의 물리적 구조는 의도적으로 초보적이었습니다. 대형 시설처럼 방부목이나 양철 지붕으로 지어진 막사 대신 재사용된 군용 천막을 사용하거나 말뚝 위에 두껍게 쌓은 천 구조물을 사용하거나 아연판으로 지붕을 덮은 참호를 만들었습니다. 지면은 진흙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다진 자갈로 덮었고 위생시설은 밧줄로 경계를 정한 임시 구덩이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심각한 구조적 흔적을 남기지 않고 24시간 이내에 수용소 전체를 해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배치된 인원은 거의 전적으로 이동 기능을 갖춘 SS 부대, 즉 징벌특공대 폭파반 수송기술자 또는 최종 치료 기능을 갖춘 의무부대에 속했습니다. 상임관리자나 정규 토텐코프베르반트 경비대는 배정되지 않았으며 수감자 이동 기록은 철도 내부 물류 목록에만 나타나는 숫자 코드로 대체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행정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은 외부 감사나 향후 검증이 가능한 문서 작성 없이 절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위 수용소들의 구체적인 기능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달랐지만 모두 공통된 논리를 공유했습니다. 바로 완전한 실종 실험을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어떤 시설들은 박탈을 통한 선택적 처형에 사용되었고 어떤 시설들은 등록되지 않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을 시험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몇몇 시설은 이송된 수감자의 모든 흔적을 지우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운영 원칙은 동일했습니다. 억압이 자행될 뿐만 아니라 그 설계로부터 구조적으로 숨겨진 통제된 삭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기록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는
SS 하위 돌격지도자 한스 빌퍼가 중앙경찰청 하uptamt Ordnungspolizei에 보낸 내부 서한에 언급된 브리크 이 수용소 아우슨라가 비릭 2에 해당합니다. 이 서한에는 2급 인간 화물을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임시시설로 수송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하는 내용과 함께 새로운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도착이나 출발을 등록하지 말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급 인간 화물이라는 표현은 다른 문서에서 등록 없이 제거 대상 수감자를 지칭하는 완고거법으로 등장하는데 이들 중 다수는 수감자 번호가 지정되지 않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였습니다. 브리크 이 수용소에 대한 후속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후 소련이나 폴란드 수색대는 이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상징적인 사례는 도이체 에르트 운트 슈타인베르케, 도이체 에드 운슈타인베르케 이 공급 명령서에 언급된 바우풍크트 R12, 바우풍트 R12입니다. 이 시설은 리제 프로젝트 터널 근처에서 한 달 동안 운영되었으며 시멘트, 전선, 수동 폭파 도구 등을 실어 날랐을 뿐만 아니라 출신 등록 없이 300명의 수감자를 이송했습니다. 철도 보고서에 따르면 수감자 중 누구도 본 수용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R12는 인위적인 붕괴 조건에서 처형장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감자 진입 후 갤러리는 다이너마이트로 봉쇄되어 인명피해는 물론 유해 발굴 가능성까지 파괴했습니다. 이동식 분소를 활용하여 흔적 없이 물리적 실종 기술을 시험한 것은 억압기구 내부의 전략적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1944년 소련군이 폴란드 동부를 징역하고 독일군의 항복 가능성이 커지면서 SS는 대량 범죄의 법의학적 흔적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로스로제는 분산된 구조와 자율적인 분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이러한 시험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했다. 이름 없는 수용소는 망각의 실험실이 되었다. 살인이 더 이상 사건이 아니라 기록 없는 과정이 된 공간이었다.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은 목격자 없이 사살 작전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안락사 센터 폐쇄 후 해체된 T4 부대 출신이거나 이동식 집단 무덤 경험이 있는 아인자츠그루펜 특공대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의 기술적 지식에는 연기를 줄이는 개방형 소각 기술부터 자궁 경부 압박이나 음식에 시안 화물을 경구 투여하는 무음 처형 방법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통제된 조건에서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는 후속 증거가 없다는 전제하에 평가되었습니다. 1945년 소련 당국이 부분적으로 회수한 브레슬라우 게슈타포의 단편적인 기록 보관소에는 행정적 연속성 없이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이동식 시설에 대한 언급이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료주의적 방식은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된 수감자, 즉 재통합이나 모범적인 공개 처형에 적합하지 않은 수감자들을 보내는 하위 수용소를 암시합니다. 이들의 송환 결정은 법원의 개입이나 의료 기록 없이 하위 수용소 지휘관들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개인과 그들의 기록 보관소를 동시에 사라지게 하여 그들이 결코 발견되거나 신원이 확인되거나 기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적 조건이 박멸 도구가 되었다. 일부 보조 캠프는 늪지대, 폐광 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고 접근이 어려운 삼림지대에 설치되었다. 이러한 장소들은 공중이나 지상에서의 탐지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시신부패를 가속화하고 후속 발굴을 방해했으며 실종을 자연재해나 도주로 정당화할 수 있게 했다. 작전 공범으로서의 환경 논리가 체계화되었다. 즉, 실종을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인간의 행위 없이도 외부 원인으로 돌릴 수 있는 장소가 선택되었다. 이 하위 수용소로 향하던 수감자들을 태운 여러 열차가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채 사라졌습니다. 폴란드 야보르 기록 보관소에는 도착 지점이 주석으로 표시되지 않고 불완전한 좌표만 표시된 목적지로 출발한 호송대 기록이 있습니다. 전쟁 후 신문을 받은 철도 목격자들은 일부 열차가 삼림지대에 직접 하역되었고 그곳에서 수감자들은 순찰대의 호위를 받았지만 함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귀환이나 재배치 기록은 없습니다. 빈 화차와 병참 번호 변경만 남았습니다. 이 하위 수용소의 실험적 차원에는 문서 실종에 대한 행정적 관행도 포함되었습니다. 선택적 기록 삭제, 이동 코드 위조,
그리고 특정 개인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도 숫자적 정체성을 재할당할 수 있는 호환 가능한 양식 사용 방법이 시험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그로스로젠의 기록 보관소와 협력한 SS 하우프암트 장교들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이후 아우슈비츠와 베르겐벨젠에서 최종 대피 과정에서 적용되었습니다.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시체뿐만 아니라 그 종류, 번호, 그리고 궤적까지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 중 일부가 급하게 해체되는 과정에서 탈출에 성공한 수감자들의 증언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45년 소련 조사팀이 수집한 증언은 이름 없는 공간, 눈에 띄는 휘장 없는 지휘관, 그리고 뚜렷한 목적 없이 일했던 하루들을 묘사합니다. 그중 한 증언은 매일 밤 수감자들에게 새로운 도랑을 파라는 명령을 내리고 새벽에 옮겨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언은 명령이 언어 없이 호루라기와 수신호로 전달되었으며 처벌은 설명이나 등록 없이 집행되었다고 확언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공통된 감각, 즉 존재해서는 안 될 장소에 있었다는 인식, 그리고 아무도 살아서 또는 기억을 가지고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일치합니다. 유령 수용소의 논리는 처벌이나 강제 노역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관료적인 등록 논리가 존재했던 주요 수용소와 달리 이름 없는 수용소는 완벽한 범죄란 목격자를 남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도 일어났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라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하위 수용소에 대한 현대 연구는 여전히 단편적입니다. 좌표도 없고 공식 명칭도 없고 보존된 구조물도 없고 완전한 기록 보관소도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재구성은 교차 추론, 역지위, 니디웨이, 그리고 단절된 증언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 가능성, 더 나아가 그로스로젠 시스템 내에서 이들의 작동 기능은 나치 억압 장치의 전례 없는 차원을 드러냅니다. 고통이나 죽음뿐 아니라 권력 기술로서의 소멸까지도 산업화하는 것입니다. 제 속의 기억, 그로스로젠의 유산. 1945년 2월 14일 그로스로젠 수용소가 해방되자 존재보다는 부재의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텅 빈 구조물들은 너무나 효율적인 제거 체계를 증언하는 듯했고 그 체계는 그 자체의 존재 증거를 거의 완전히 지워버릴 정도였습니다. 붉은 군대가 발견한 150명의 생존자는 마지막 작전 기간 동안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4만 명이 넘는 수감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2월 8일에 시작된 대피 행진은 대량 학살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잠재적 목격자를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말살 시스템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혹독한 겨울 환경 속에서 수용소를 떠나야 했던 4만 4천 명의 수감자들은 공식적으로는 다른 수용소로의 대피로 간주되었지만 실제로는 이동식 말살 작전으로 기능하는 이동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초기 소련 보고서는 이전에 해방된 다른 수용소에서 발견된 것보다 더욱 정교한 증거 제거 시스템을 발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로스로젠은 유용한 기반 시설을 보존하는 동시에 특정 증거 제거 작전을 제거하는 선택적 파괴 기법을 개발했으며 이는 해방 시나리오에 대한 선진적인 계획을 입증했습니다. 소련군이 회수한 문서에는 증거물 파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기록 단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문서를 우선적으로 파괴해야 하는지, 어떤 물리적 증거를 제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들을 박멸작전 부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발견되었습니다. 1945년부터 1947년까지의 소련 통치 기간은 시설의 즉각적인 실질적 활용과 역사적 보존에 대한 고려 사이의 갈등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초기에는 피난민과 독일 전쟁포로 수용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이 보존 목표보다 우선시되어 원래 구조물의 상당한 개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련이 포로 수용소 사망률 관리를 위해 이 기간 동안 화장장을 가동하기로 한 결정은 이후 역사적 증거의 오염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활용은 장비의 가동 능력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러한 정보는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1947년 3월 폴란드 행정부로의 이양은 나치 범죄 관련 유적지 보존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된 시기와 맞물려 진행되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점령기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유적들을 제거하는 것과 교육 및 향후 법적 책임을 위한 역사적 증거 보존 사이에서 상반된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1948년 하세부룩 에슈너 드라즈다우스카스에 대한 재판은 실험적 억압 기법 개발에 대한 책임에 관한 중요한 법적 선례를 확립했습니다. 소련 재판소는 특히 그로스 로젠에서 개발된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여기에는 안면 절단 방법, 의학적 박멸 기법, 증거 제거 시스템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나치 억압 기구에 구체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에는 안면 손상 실험에 대한 상세한 증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이러한 관행에 대한 고유한 기록을 제공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다른 수용소에서는 기록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기술들을 설명함으로써 그로스 로제니 이후 다른 시설에서 적용된 억압적 방법의 개발 중심지임을 입증했습니다. 1953년에 시작된 박물관화 과정은 다른 기념시설에서 기록된 잔혹 행위 기준을 뛰어넘는 상해 및 고문 기법의 재현과 관련하여 고유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기획자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착취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그래픽 표현에 의존하지 않고 이러한 관행을 기록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기념관의 핵심 요소인 화장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원래 장비 사양에 대한 상세한 기술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토프 앤 조엔, 터프 앤 sö네 기록 보관소는 그로스 로젠, 기로스 로센 시설에 적용된 구체적인 수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이 화장장이 다른 수용소의 유사시설과 차별화되는 기술적 변형을 드러냈습니다. 재건된 막새는 폐쇄 공포증이나 원래 공간의 열악함을 완전히 재현하지 않고도 생활 환경을 재현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가 도입되었습니다. 교육적 기능성과 방문객의 심리적 안녕을 고려하면서도 역사적 현실을 전달하는 전시 기법이 개발되었습니다. 기념관의 음향 요소인 징종을 보존함으로써 역사적 경험의 청각적 측면을 포함하는 특별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 붕괴 이후 탑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 원형 요소의 장기적인 보존을 보장하는 보호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안면 훼손 기록에 특화된 사진 아카이브의 개발을 위해서는 극심한 고통을 보여주는 이미지의 접근 및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윤리적 규약이 수립되어야 했습니다. 연구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면서 학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자문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시작된 고고학 발굴을 통해 기록에는 없었던 증거 제거 기법에 대한 물리적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분해를 촉진하기 위해 화학적으로 처리된 유해가 묻힌 무덤이 발견되면서 그로스 로젠에서 특별히 개발된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기업 협력에 대한 현대 연구는 해방 이후 수십 년 동안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던 수용소 역사의 여러 측면을 드러냈습니다. 1990년대 법적 개정 이후에야 접근이 가능해진 지멘스와 블라우픈크트의 기업 기록 보관소는 노동 착취 실험에 대한 협력 수준이 이전 추정치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현재 억압 기법 연구센터로서 현대 권위주의 사회 통제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로스 로젠이 개발한 심리적 조작, 통제 수단으로서의 손상, 그리고 증거 제거 방법은 특정 역사적 맥락을 초월하는 억압 메커니즘에 대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현대 박물관 전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충격적인 그래픽 자료를 직접 노출하지 않고도 민감한 역사적 자료를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구자들에게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반 관람객에게도 적합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점진적 접근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로스 로젠 기념관은 극심한 잔혹 행위의 재현에 있어 윤리적 한계를 탐구하는 독특한 실험실입니다. 안면 훼손과 고문 실험을 기록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은 역사적 보존과 피해자의 존엄성 보호라는 유사한 과제에 직면한 다른 기념 장소들의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1953년 이후 이 사이트의 발전은 홀로코스트 역사적 기억 접근법의 광범위한 변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잔혹 행위 적용에 있어 기술적 혁신의 증거 보존에 대한 구체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로스 로젠은 전통적인 도덕적 이해의 범주를 초월하는 고통 체계를 발전시키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